만에 영업이익을 무려 125%나 끌어올린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125%면 엄청난데요? 네, 심지어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낭비되는 비용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가 이 기업의 주가를 최고점 대비 80%나 폭락시켜버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매트릭스에 오르라도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놀랍게도 이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뉴스 헤드라인하고 정작 내 계좌 속 파란불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네, 지금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기형적인 상태거든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끝없이 오르는 이른바 불마켓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수만 보면 진짜 엄청난 강세장이죠. 근데 시장의 온기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본이 거대한 테크 기업 몇 군데로만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 몇몇 잘 나가는 기업들한테만요? 네네. 그 결과 비즈니스 펀다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훌륭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간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고점 대비 20%에서 많게는 80%까지 하락해서 베어마켓 영역에 방치된 알짜 성장주들이 막 널려 있다는 거죠. 지수만 보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은 씨가 말랐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무대 뒤편에는 여전히 강력한 엔진을 달고도 헐값표가 붙은 채 웅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시장의 외면을 받아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지만 실제 비즈니스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세 개의 기업을 한번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표면적인 주가 하락이라는 공포 심리를 걷어내고 그 기업들이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해자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북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남미 대륙을 완전히 장악한 거인부터 보시죠.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남미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평가는 꽤 냉혹하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죠. 현재 주가가 1632달러 70센트인데 오늘 하루에만 12% 넘게 빠졌고 역사적 최고점 대비로는 무려 30%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마다 단순한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걸 넘어서 메르카도 파고라는 결제 시스템, 그리고 메르카도 크레디토라는 대출 서비스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메르카도 엠비우스라는 자체 물류 네트워크까지 있죠. 맞아요. 아예 하나의 완벽한 독립도시를 건설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라틴 아메리카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남미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진 인구 비율이 매우 낮거든요. 배송 시스템도 엄청 열악하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면 어쩔 수 없이 자체 핀테크 망을 깔고 트럭을 굴려야 했겠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이 감히 남미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성벽에 최근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좀 문제잖아요. 마진 압박도 있지만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바로 그 대출 부문, 메르카도 크레디토거든요. 최근에 대출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긴 했죠. 네, 그러다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비율이 급증했잖아요. 2020년 1분기 순이익이 4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나 감소했는데 이것도 대출 손실 충당금 영향이 컸고요. 네, 숫자로 보면 그렇죠. 단순히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매출 부풀리려고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줬다가 부메랑을 맞은 거라면요. 이거 기업의 존립을 뒤흔드는 구조적 결함 아닌가요? 막 과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요. 대출 디폴트 상승을 리스크로 보는 건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주가를 30%나 끌어내린 핵심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은행업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거 아니냐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그렇죠. 은행이 돈을 떼이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메르카도 리브레의 대출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뜯어보면 전통적인 은행의 대출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신용 점수가 없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다른 걸 봐요. 다른 거라면 어떤 걸 보는 거죠?
그 고객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얼마나 자주 사고 배송비를 얼마나 꼬박꼬박 내는지 같은 대안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아, 은행의 금융거래 내역이 아니라 쇼핑몰의 구매 패턴을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디폴트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통제력을 잃은 건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회사가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을 대대적으로 고도화했거든요. AI가 신용평가를 해요? 네. AI가 고객의 수백 가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체 위험이 높은 고객의 대출 한도를 실시간으로 확 줄이고 우량 고객의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을 하고 있죠. 오, 실시간으로 한도를 조절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손실은 치명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남미 금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값비싼 수업료이자 데이터 축적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AI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익이 16%나 줄어든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이익은 줄었죠. 하지만 기업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매출 성장성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매출이 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예요. 와, 49%요? 거의 절반이 뛰었네요. 놀라운 건 2025년의 매출 증가율이 39%였거든요. 덩치가 더 커진 올해 성장 속도가 오히려 10%포인트나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보통 덩치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둔화되는 게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건 그 생태계의 락인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현재 주가가 30% 빠졌다고는 해도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47 수준입니다. 시장 전체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좀 비싸 보이는데요? 네, 절대적인 숫자 47만 딱 보면 당연히 고평가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비교 대상을 남미의 스타트업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하죠? 과거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물류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익률이 바닥을 기던 시절에 아마존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그 초창기 인프라 투자 시절이요? 네, 당시 아마존의 PE는 세 자릿수를 가볍게 넘나들었거든요. 2026년 메르카도 르브레의 전체 매출 성장률이 34%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행 PE 47은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들이 구축해놓은 사실상의 독점적 남미 이커머스 및 핀테크 인프라 가치를 고려할 때 말이죠. 시장 진입을 위한 합리적인 프리미엄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아마존처럼 거대한 숲을 통째로 서들이는 방식으로 남미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생존 전략을 택한 기업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정반대라면 아마존과 같은 무대에서 싸우는 곳이겠네요. 네, 세계 최강자인 아마존과 똑같은 미국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여서 당당히 살아남은 특화된 소매업체입니다. 바로 반려동물 용품 전문 플랫폼 취위입니다. 아, 취위는 정말 팬데믹 시기에 진정한 총화였죠. 아마존이 무자비한 효율성과 최저가로 시장을 평정할 때 취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감성을 아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서비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고객의 반려동물이 생일을 맞으면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고요.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환불은 기본이고 조화까지 보내줍니다. 진짜 감동적이네요. 아마존의 차가운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섬세한 고객 서비스로 독보적인 충성도로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그 감동적인 스토리와 달리 현재 주가 차트는 되게 끔찍한 공포 영화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22달러 97센트인데 역사적 최고점 대비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어요. 차트만 보면 거의 망해가는 회사처럼 보이죠. 제가 시장의 솔직한 심리를 한번 대변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는 다들 집에 갇혀서 강아지, 고양이 막 입양하고 온라인으로 사료를 엄청 주문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갔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씀씀이도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죠. 주가가 80% 빠졌다는 건 시장이 이 추이의 비즈니스 모델 수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선고를 내린 건 아닙니까?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지독한 숙취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만 보고 내리는 전형적인 결론입니다. 팬데믹 거품이 확 꺼졌으니까 비즈니스도 당연히 쪼그라들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거죠. 짐작이 아니라 팩트 아닌가요? 여기서 팩트와 시장의 착각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추이의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고요? 숫자로 그게 증명이 됩니까? 네, 증명이 됩니다. 올해 2월 1일로 끝난 2025 회계연도 순 매출을 한번 보시죠. 12억 6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이 팬데믹 시절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시장 파이를 꾸준히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 매출이 안 줄었네요?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익성입니다. 배송 효율을 엄청 높이고 마케팅 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한 덕분에 영업이익은 무려 125%나 폭등했습니다. 진짜 잠깐만요. 매출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영업이익이 125%나 뛰었는데 주가는 80% 폭락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단기적이고 비이성적이라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 회계장부 어딘가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재무제표의 착시 현상이 시장의 알고리즘을 완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추이의 2025년 포괄손익을 보면 2억 2,400만 달러로 발표되었거든요. 네, 2억 달러대네요. 그런데 전년도인 2024년의 포괄손익이 3억 9,40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숫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자동화된 매매 프로그램들이나 재무제표를 깊게 안 보는 일반 투자자들이 야, 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러면서 패닉셀링을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 3억 9,400만 달러라는 숫자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섞여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추이는 수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회계상 적자를 계속 내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건데요. 네네,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죠. 그런데 추이가 마침내 구조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024년 장부에 무려 2억 400만 달러라는 거대한 일회성 세금 혜택을 한꺼번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고생해서 쌓아둔 세금 할인 쿠폰을 2024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쫙 썼다는 거군요. 그래서 2024년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막 뚫궁해 보였던 거고요. 완전한 비유입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번 돈이 아니라 순전히 회계상 발생한 일회성 이벤트였어요. 이 2억 달러가 넘는 세금 혜택을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펫푸드를 팔아서 번 영업이익만 딱 비교해보면 125% 성장이 맞습니다. 세상에. 추이는 팬데믹의 숙주에 시달리면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군살을 빼고 단단한 근육을 키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장부의 겉표지만 보고 겁먹은 사람들을 마구 던진 주식이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사례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이의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놀라운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추이의 P가 45 수준인데 방금 말씀드린 철저한 비용 통제와 이익 레버리지 덕분에 선행 P, 즉 포워드 P 기준으로는 무려 15까지 곤두박질 칠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포워드 P 15요? 매출의 70% 이상이 정기 배송에서 나오는 이커머스 기업이잖아요. 그것도 반려동물이라는 경기에 가장 둔감한 필수 소비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PA 15라면 이거 거의 가치주 수준의 할인율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이 추이를 팬데믹 일회성 수혜주로 단단히 오해하고 짓눌러 놓은 이 비정상적인 가격대 자체가 엄청난 기회입니다. 향후 실적 발표를 통해 회계적 착시가 딱 거치는 순간 주가를 위로 강하게 튕겨 올릴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자체 왕국을 세웠고 추이가 특화된 니치마켓을 장악했다면 이제 이 거대한 이커머스 세계에 기반을 다지는 숨은 설계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기업이죠. 수많은 판매자들이 온라인 생태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삽과 곡괭이를 쥐어주는 인프라 기업.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섰죠.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운영체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현재 주가는 110달러 21센트이고 오늘 1.37% 하락했네요. 최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40% 이상 크게 빠져있는 상태죠. 저는 쇼피파이에 대해서는 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최근 업계 애널리스트들의 우려를 보면 상당히 구조적인 위협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사실. 이젠 누구라도 대화창에
나 이런 스타일의 옷을 파는 쇼핑몰 사이트 좀 코딩해줘. 이렇게 치면 AI가 1분 만에 뚝딱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게 메인 비즈니스인 쇼피파이로서는 플랫폼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자기들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사 플랫폼에 AI 모델을 도입하느라 엄청난 인프라 비용을 막 태우고 있다면서요? AI 혁명이 플랫폼 기업의 해자를 파괴할 것이라는 위기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실제로 1분기에 쇼피파이가 다른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한 부분에서 장부상 순손실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비용이 엄청 늘었잖아요. 네, 새로운 AI 도구를 구동하기 위해 막대한 서버 및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질문 속에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딱 숨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해요? 그게 뭔데요? 쇼피파이를 단순한 쇼핑몰 화면 제작 도구나 웹사이트 빌더로 정의하는 순간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가치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쇼핑몰 만들어주는 솔루션 회사가 아니라면 대체 뭔가요? 제가 앞서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예쁜 웹사이트 화면은 말씀하신 대로 AI가 하루아침에 그려줄 수 있죠.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가 돌아가려면 그 이면에 엄청나게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수만 개의 재고 단위를 창고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하고요. 미국 50개 주의 각기 다른 복잡한 세금 정책을 결제 시스템에 자동 반영해야 합니다. 아, 세금 계산도 다 해주는군요. 거기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상품 데이터를 오차 없이 싹 동기화해야 하고 샵페이를 통한 원클릭 결제망과 배송 추적까지 제공합니다. 쇼피파이는 이 모든 복잡한 백엔드 작업을 버튼 하나로 해결해주는 원스톱 생태계예요. 그니까 AI가 건물 외관의 조감도는 아주 멋지게 뽑아줄 수 있어도 건물 내부의 상하수도 배관부터 복잡한 전기 회로망 그리고 외부 도로와의 연결망까지 완벽하게 설계해야 하고 시공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미 쇼피파이의 배관망 위에 수만 개의 상품과 고객 데이터를 다 올려놓고 장사를 하는 판매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터를 다 옮기려면 끔찍하겠네요. 맞아요. 단순히 웹사이트 제작 비용 몇 푼 아끼겠다고 하루아침에 다른 시스템으로 이사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라톤을 한참 뛰고 있는 도중에 심장이식 수술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와, 마라톤 중 심장 이식. 네, 이 엄청난 전환 비용과 생태계의 락인 효과가 바로 쇼피파이의 핵심 해자입니다. 실제로 재무지표도 그 생태계의 견고함을 증명하고 있나요? 시장은 왜 40%나 주가를 할인하고 있는 겁니까? 숫자는 생태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이 무려 32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 34%요? 2025년에 연간 성장률 30%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죠. 거기에 비용 구조를 혁신적으로 최적화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 매출 34% 증가에 영업이익 88% 급증이면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40% 빠진 이유는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니라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장의 아주 가혹한 잣대 때문입니다. 무슨 잣대가 그렇게 가혹하길래요? 문제는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였습니다. 회사가 2분기 매출 성장률을 30%대가 아닌 20%대 후반으로 예상한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발표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의 2026년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28% 정도로 아주 약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아, 고작 그 몇 퍼센트 차이 때문에요? 네,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프리미엄을 잔뜩 지불했던 투자자들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실망 매물을 마구 쏟아낸 거죠. 게다가 쇼피파이의 현재 PE는 무려 110 수준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성장이 삐끗하면 주가가 박살나기 딱 좋은 고평가 영역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P110이라는 숫자는 확실히 숨이 좀 턱 막히네요. 아무리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20%대 후단 성장에 P110을 지불하는 건 너무 위험한 베팅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 체력을 나타내는 선행 PE를 봐야 합니다. 쇼피파이의 영업이익 마진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 PE는 62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행 P62요? 물론 62라는 숫자도 가치 투자자들의 기준에선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출 규모를 28%씩 펑펑 불리면서 영업이익을 88%씩 성장시킬 수 있는 독점적 플랫폼이라면 어떨까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일시적인 성장률의 아주 미세한 조정일 뿐 전자상거래라는 거대한 파이의 밑그림을 그리는 쇼피파이의 핵심 경쟁력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을 하나로 꿰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네, 메르카도 리브레, 추이, 쇼피파이 세 기업 모두 시장의 변동성과 단기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는 최고점 대비 20%에서 80%까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으로 매를 맞았죠. 누군가는 대출 디폴트 우려 때문에, 누군가는 포괄손익의 회계적 착시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성장률 가이던스의 미세한 둔화 때문에 시장의 혹독한 채찍질을 맞았잖아요. 하지만 그 피투성이가 된 주가 차트 이면을 들여다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출은 강력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뼈를 깎는 비용 통제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영업이익과 본원적인 현금 창출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그저 외부에 있었을 뿐 비즈니스의 심장박동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저 뉴스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공포나 붉게 물든 HTS 화면만 보고 패닉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거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래되는 거대한 감정의 용광로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기업의 장부에 적힌 일회성 비용이나 거시적 역풍을 파악하고 핵심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 고객을 낙인시키면서 실질적인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숫자의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능력이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투자의 진짜 핵심이죠. 진정한 부의 창출은 대중의 공포에 질려 마구 던진 자산을 차가운 이성으로 헐값에 주워 담는 해안에서 비롯되니까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비유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흔히 주식시장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달아주는 정밀한 저울일 거라고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세 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시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업의 체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도 단기적인 공포나 알고리즘의 착각 때문에 주가를 끝없이 끌어내리는 모습은 정밀한 저울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심에 따라 그때그때 눈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덕스러운 온도계나 일그러진 거울에 불과해 보입니다. 와, 훌륭한 통찰입니다. 비즈니스의 가치는 복리로 조용히 성장하는데 시장의 가격표는 감정의 기복을 타고 널뛰기를 하죠.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온도계의 눈금이 아니라 묵묵히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의 엔진 그 자체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의 관심 종목이 특별한 악재 없이 30%, 40% 푹푹 폭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진짜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그저 시장의 변덕스러운 공포심리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숫자의 껍데기 너머에 있는 진짜 시장의 심리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